가지고 다시 이제 유럽으로 달려나가서 이제 수교를 해서 결국은 지금과 같이 서울에 있는 유럽의 교민대사들이 북한에 가서 신임장을 제정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러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에서 완성된 이 6.15 공동선의 이 외교적 측면의 과제는 아직까지 잘 정립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잘 국방 정책의 이혼 6.15 공동선언 이후에 이제 외교적인 이런 그 결과물을 좀 정립하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저는 오늘 토론에서 현 북한 상황과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미 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제 개인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당국은 올해 들어와서만도 총 19차례 무력 도발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총 4번의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지금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임박이라는 용어가 지금 계속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에 나오고, 김정은은 강대강, 정면 승부, 대적투쟁이라는 강경 용어들을 써가면서 향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선언한 상태에 있고, 또 엊그제 이제 백악관 세이그스 일본 백악관 보좌관이 중국 양재추 공산당 이제 정치위원과 회담했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앞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경우 새로운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얼마 전에 이런 추가 제재 결의에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서 유감을 표시했지만, 그 자리에서 중국은 7차 핵실험을 북한이 단행하더라도 추가 제재에 동참하겠는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향후 앞으로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6차 때 2017년 12월 때와 같은 그런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했던 그런 새로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매우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외면적으로 평가하면 올해 하반년 한반도 정세는 다시금 경이락 속으로 이제 휘말려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남북관계를 멈춰 세우고 다시금 평화와 화해의 기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최근에 이거 북한의 동향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대응하겠느냐라는 데 좀 초점을 전 집중해서 토론하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북한 동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오는 패턴이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되어 오는 패턴이나 간행보다는 이전 시기에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모습, 그런 정책적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없을까?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북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한 손으로는 핵실험과 미사일 카드를 흔들고 있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지금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지역 버드나무 가지를 우려먹으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이런 지금 현 21세기의 국제적 흐름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이제 말도 하고 있고요. 또 왜곡된 측면이기는 하지만 매일 북한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 발열자, 또 치료자, 사망자 숫자를 매일 북한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기에 전혀 북한에서 보기 힘든 이런 새로운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은 외치로는 미사일과 방사포를 계속 쏴대고 있지만 내치에서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고 있다는 걸 절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적투쟁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의 간영 매체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찍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이런 새로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북한의 관영 언론 매체가 맹폭격했겠지만, 오늘 현 시점에서까지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백신 협력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오늘 현재까지도 윤석열 정부의 백신 협력 제안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오늘 아침 북한의 언론 동향을 제가 살펴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등 간영 매체들에서는 일체 지금 오늘 이 6.15 공동선언 22주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남 선전 매체들은 6.15 공동선언이 새 세계의 자주통일의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고
조국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특기할 살인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측의 통일을 앞당기자고 오늘 촉구합니다. 우리가 북한 남북 사이에 대화가 오가던 2018년에는 물론 2019년 한일 회담이 단절되었을 때에도 북한은 간영 매체와 대남 선전 매체를 동원해서 6.15 공동선언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글을 그때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대북정단 살포 문제로 갈등을 빚었을 때는 그때 당시 통일부에서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행사를 했는데 북한이 즉시에 천년변피한 강대국이라고 하면서 비난했고 작년에는 아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한 기사 한 건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북한 간영 매체에서는 침묵하고 대남 매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통일을 나가자라고 새롭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당전원회에서 북한이 최선희와 이성건을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지금 많은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것은 향후 남북관계와 대미관계를 강대강 기조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인사조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북한이 올해 하반년 기간까지는 강대강 대결 기조로 가다가 다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급선해야 할 그런 몸풀기 인사조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2017년 하반기 때의 남북관계와 매우 흡사하고 딱 빼닮았습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아이스기의 발사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매우 파격적인 대화 협력 제안을 하에 나올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최선희나 이선고 같은 인물들은 남북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결로 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협상을 통해서 존재감을 보였고 협상을 잘해서 지금 오늘의 이 자리까지 승진해온 인사이다 라는 점을 제가 오늘 부각시켜서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북 정책에서 우리가 초당적 협력을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인가 라는 점을 제가 좀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는 말은 저희 당의 당론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대변해서도 이야기하는 아니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걸 서두에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 12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이어달리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의미 있고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는 큰 지지와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북 정책에서 이어달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정책적 재현을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5일 조합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공동으로 북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주민의 생명을 위한 인도적 지원 관련 실무적 정책 고찰이라는 것을 여야가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권영세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삶 개선과 관련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조건 없이 추진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의 정치 군사적 상황과 경제 협력은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그런 말과 매우 유사한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또 그 세미나에서는 북한에 대한 코로나 지원을 공개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해서 백신 제공이 필요한 장비들 이런 걸 제공하면서도 특히 현재 유엔 제재 항목에 들어가 있는 기름이라든가 전기 생산용 발동차라든가 배터리 등 물자들을 특례적으로 유엔 제재 대상에서 면제받는 절차를 윤석열 정부가 선행시켜 나가는 문제, 그리고 코로나 지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기준을 이번에는 적용하지 말고 특례적으로 북한이 수용 가능한 지원 형식에 우리가 동의해주는 문제, 이렇게 북한의 특수성에 맞는 그런 올 패키지 백신 지원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정책적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호응 요구와는 상관하지 말고 관계없이 협력할 준비를 선제적으로 갖추고 이것을 발표할 이런 준비도 갖추어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그 내용에 담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런 안들이 저는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상황 등 남북이 인적 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이 나오기 전에 사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인모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으로 보내줌으로써 인적 교류의 첫 시발점을 뗐다. 이러한 좋은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 진영에서 간과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또 비전향 장기수 북송 등에 대해서 일각에서 납북자, 국군 포로, 또 최근 북한에 공유된 우리 국민들을 찾아오는 문제 등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상호주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인적 교류 분야가 상당히 위축되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법과 특례법들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상충되는 법적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2093년도에 김영삼 정부 그리고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적용했던 가족 방문, 장기 방문 형식의 바로 이제 북송 문제 이러한 문제에서 앞으로 우리가 헌법을 존중하고 남북 자유왕래 실현을 원칙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당장 입법과 제도적 개선이 시간이 걸린다면 지난 정부들에서 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입법 개정 전에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을 선제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그런 행정적인 시행령이나 제안, 대통령의 통치권도 저는 발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자유왕래 이동은 곧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 후 통일을 이룬 서독의 보수 정권도 동독과 인적 교류를 정책적 우선 사항으로 끌어올려서 인적 왕래를 늘렸고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통일의 이루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을 기준으로 해놓고 헌법적 원칙에서 역대 보수 정권이 하지 못했던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북 간 단정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 교류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정책적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적 동질서 회복 차원에서 이제 남북 상호 방송 개방 실효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도 상호 개방 실현보다도 우리가 한 발짝 더 먼저 나가서 상호가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의 방송 개방과 인터넷에서 북한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런 것을 남북 합의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개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이자 언급했던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시간을 내서 끝마치겠습니다. 아주 이제 저는 방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조의원실에서 주최해서 북한 인권법 개정과 북한 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지금 이거 북한 인권법을 들여다보면 이제 방금 방 회장님께서 지적해 것처럼 매우 모순되는 점들이 대단히 많은 이런 맹점이 많은 이제 법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기구를 들여다보면 통일부 같은 데서는 지금 여기 두 통일부 장관 전직 통일부 장관님께서 계시지만은 인도 협력과 밑에 북한 인권과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은 인도주 협력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안에 인권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선진국인데 전 세계 선진국의 외교 업무 사항에서 인도주의 문제를 다루는 국가인데 정치적 사안이 걸려있는 인권 문제를 여는 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맞게 행정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협력국을 통일부에서 다루면 통일부에서 인도협력국을 다루고 북한이 대화에서나 이 다루기 싫어하는 이 인도적 인권 문제는 대담하게 이거를 이제 분리시켜서 법무부로 넘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대화의 북한 인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 이런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또 북한 인권법을 들여다보면 방금 방 회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북한과 인권 대화, 인권 문제, 인도적 협력 문제를 하나로 지금 여기에 다 같이 짬뽕 시켜놨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불가능한 이게 구조입니다. 그리고 인권법 안에 있는 인도적 사항 문제에서 거기서 어떤 조항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국제 인도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때로는 인도적 문제에서 북한이 접수하지 못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녁에도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제도로 하는 중소기업 그런 총수들을 모여놓고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설명하는데 우리나라에 한다 하는 기업 총수들도 지금 북한에 백신을 접종시킬 수 있는 콜드 체인이라든가 북한에 24시간 수돗물이 나오는 병원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이런 사실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신 협력을 주겠다고 국제기구와 똑같이 통계 자료나 이걸 자꾸 요구합니다. 북한이 이런 심각한 열악한 상태에서 백신 협력을 받는데 국제적 기준인 통계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진짜 완전히 이런 북한의 민낯, 허구증을 다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작 북한 주민들의 생명 안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도적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창의적인 접근법도 필요한 데라고 생각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사장님과 국회 한반도 포럼의 김한정 의원님 모든 문제 감사하고 또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이 저명한 남북관계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남북관계 진전을 영원하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냥 저희 작은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어서 이 강대강 구조가 또 형성되고 있고 또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반작용도 있어서 남북 관계가 보수 강경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마치 북한이 우리 이웃 핵을 가지고 있는 이웃 나라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인식도 있어서 지향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진 만큼 저희도 북한에 대해서는 빅브라더의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당적이고 또 탈이념적이고 포괄, 포용적, 선제적인 이런 대북 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과 국민 통합을 이뤄서 우리 국민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것을 보수 정부에서 전향적인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담대한 플랜이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비핵화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담대한 플랜이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우리 태영호 의원님께서 지금의 북한의 어떤 인적 구조나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강대강만으로 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어달리기 고정세장을 이어달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는 과거 모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귀중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홍익표 장관 항상 말씀하듯이 대북 정책을 봤을 때 제목은 달라도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였다 하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핵심은 우리 국민 합의,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영을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고 또 요즘은 세대 간의 분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층에 얼마나 실용적인 방안으로 설득을 하여서 또 세대 통합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 같고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남북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명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남북 관계의 역사적인 위기로 선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룩한 데에서는 제 생각에는 취임사에서 밝혀졌던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남북 문제 해결의 길은 남북 기본 합의서의 실천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바로 임동원 장관님을 기용하셔서 정말 진영을 뛰어넘은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태우 정부 또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 기본 합의서를 비롯해서 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등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때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제 기억에도 특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남북 관계의 긍정적인 역사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를 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한 또 국민 합의에 기반한 초당적이고 탈이념적인 포용적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포용적 선제적인 메시지는 계속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미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핵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도 대화 외교는 항상 열려 있다는 언급을 하였죠. 또 과거 남북 간에 중단되었던 대표적인 우리 사업들, 금강산 개발이나 또 개성공단에 중단되어 있는 개성공단 산업의 재개,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 예를 들어 DMZ 평화공원 같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궁극적인 안보는 우리가 북핵의 해결을 넘어서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 협력만으로 달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포용적 남북 관계로 대결적 관계의 시대를 종식하고 한반도에 대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명감을 꼭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보수 정부에서 더욱 용이하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통합 초당적 지속 가능한 대북 통일 정책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과 이 지속적인 운영을 제안해 봅니다. 아까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서 현인 회의 말씀해 주셨고 탑다운 방식의 어떤 협의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홍영표 장관님도 한반도 미래위원회라는 이런 제안도 얼마 전에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민간 협의체에게 다 좋은데 과거와 다르게 민간 주도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 사례들이 좋은 취지는 많았으나 약간 정부가 많이 주도함으로써 어용의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사례를 봐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김현철 또 홍영표 전 장관이 실무와 이론을 다 구비하신 이런 분들이나 또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을 주도하고 있는 홍석현 부장 이런 분들이 좀 주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협의체는 다양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이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의 우리 민하협이나 통준위 같은 이런 기존 기구의 취지와 인적 자산도 필요한 부분은 계속 계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바텀업 방식의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의 시민 참여 타운홀 형식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만남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이런 협의와 소통의 플랫폼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시민단체, 정당이 모두 참여하여 남북 문제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음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의 경험과 또 아까 이정철 교수님 말씀해 주신 문재인 정부의 통일국민협약, 통일센터 등하고 많은 이 좋은 정부의 시도 또한 용의로 삼아서 좀 더 실효성 있고 진정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방법으로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예를 들어 짐 로저스라는 미국 투자자, 한반도와 남북 교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안한 오픈 DMZ 캠페인이나 DMZ 평화 콘서트, 임진각 상설 공연장 이런 것들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신 인도주의적 교류와 협력으로 시작하여서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을 민간 주도로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민성 회장님의 대북 협력 민간 단체 협의회가 많은 주도를 해주셔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 단체와 기업들이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교류 협력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추구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엔 제재가 있지만은 민간 단체가 더욱더 주도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인도주의적인 협력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경제 협력으로 추진하면 또한 새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이런 제재 완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 TF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경제 TF는 남북한만이 아니고 제3국의 인사도 참여해서 이런 국제 투자 전문가, 물류, 산업 클러스터 전문가들이 다 활용이 되어서 에너지 협력 등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프로젝트부터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Z 세대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의 이 남북 협력과 궁극적으로 우리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부양하고 이를 통한 세계 통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 젊은 층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꼭 우리 세대 이번 세대에서 올려줘야 할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층에 대한 젊은 층에 대한 북한에 대한 열의와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감상적인 민족주의의 방식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이고 좀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서 메타버스 등의 신의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류 방식, 방송, 음악, 게임, 스포츠 등 여러 가지 교류 방식을 통해서 세대별 교류가 가능한 이런 플랫폼들을 통한 교류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권, 이런 북한에 대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한 제도적 또 인식적 공감 형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왜 남북 교류 협력이 필요하고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저희 상친께서 남북 문제에 대해 민족적 양심에 입각해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대화를 해나가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보수, 진보 이런 진영을 뛰어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기자로 나서 지금 우리 남북 관계도 정치 이외 또 정치적 진영 논리를 초월하여 우리 한반도 평화와 모든 국민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협력할 때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